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득의 종류. 소비 수단을 얻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소득을 얻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얻는 이가 있다.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구걸과 도둑질 외에는 없다. 정부는 권력으로 타인이나 타 집단의 소득을 약탈할 수 있다. 정부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서 소득을 얻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앞에 말이 틀린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정부는 또 권력으로 타인이나 타 집단의 소득을 약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부가 있기 전에는 생산자 가족들로 구성된 공동체만 있었다. 정부가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건 아니죠. 공동체가 커져나가면서 생겨난 게 정부죠.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정부라는 거예요.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요. 생산자들이 모여서 다 생산자죠. 생산자 가족이거나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정부다. 생산자가 정부를 만든 목적이 있겠죠. 공동체가 커져감에 따라서 그러한 공동체에서 정부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공동체가 커지면 구성원들 간 분쟁이 생기죠. 범죄가 발생하면 다른 공동체의 침략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약탈당할 수 있다. 즉 정부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 구성원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 생산에 전념할 수 없다. 그렇죠.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각자가 다 뭘 해야 되나요? 분쟁과 범죄와 전쟁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죠. 보통 그러한 일에 몰두해야 되겠죠. 그러한 이유로 어떠한 공동체이건 공동체가 커짐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자연히 정부가 생긴다. 정부가 생기는 취지를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생긴 원인은 생산자들이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생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부는 기본적으로 생산자들로 하여금 생산에 전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생산을 장려하고 또 생산이 잘 되게 하고 다른 역할을 통해서 그런 거죠.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지만 민주정치가 현 시대에서 크게 유행하고 오늘날의 그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을 직접 정치에 참여시키는 게 맞다. 가능한 한 국민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죠. 그거는 정부가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민주정치라고 하면 잘못된 정치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한 일은 정부가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민주정치를 도입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가 생산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생산자 역시 생산한 소비 수단의 일부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자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에 전념하게 해달라 이런 일을 당신들이 하면서 그래요. 다 참여시키겠다. 국민들이 다 정치해야 한다. 세금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 정부가 생긴 취지는 잊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다. 추리가 가능하죠. 생산자들밖에 없는데 생산자들이 정부를 왜 만들어요?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 만들지.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 공동체가 커지면 생기는 일. 과거를 과거를 해서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커져나가죠. 공동체가 커지면 현 시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나 현 시대 사람이나 옛날의 공동체나 현 시대의 공동체나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범죄가 일어나죠. 범죄가 일어나요. 또 분쟁이 일어나죠. 앞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살펴봤죠. 분쟁도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요. 현 시대에서도 범죄나 분쟁이 일어나죠. 그 정부가 생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가요? 경우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죠. 생산자 개개인이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커지면 어느 곳에서나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러한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커지면 어느 곳에서나 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생기는 거죠. 그 옛날 글들을 보면 옛날의 법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대 수천 년 전에 한국에도 뭔가요? 고조선에 팔조법이 있었다 하죠. 팔조법을 보면 고대 국가가 왜 생겼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으로써 갚는다. 팔조법이 있죠. 고대 국가죠. 그래요. 뭐가 관계돼 있는가요? 범죄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 그래요. 좀 범죄와 연관돼 있죠. 공동체가 커지면 자연히 범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변한 건 없으니까 커지면 자연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노비로 삼되 노비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노비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겠죠. 속지 않으면 한 사람당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그래요. 살인한 자는 죽인다. 거짓 기록이라 돼 있고. 뭐 하여튼 대충 보면 알죠. 범죄가 생기면 또 분쟁이 또 자연적으로 생기잖아요. 범죄니 아니니 올리 그러니. 그래요. 사실 그와 같은 공동체의 결정은 수천 년 전에 이르고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정부가 생긴 취지.
하지만 뭐 쉽게 추리할 수 있는 거죠. 국가는 어느 곳이나 다 있으니까 그래요. 국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추리할 수 없다, 기록에 남아 없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실상 그 시대에 제대로 된 문자를 사용하는 공동체도 없었다. 정부가 처음 생길 때 어떤 취지로 정부가 만들어졌냐, 뭐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거의 남아있지 않죠.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처음 생길 때는 수천 년 전이죠.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죠. 설사 기록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래된 일이라 유실되고 없다.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하지만 기록이 없더라도 취지를 잃고 권력으로 생산자들을 약탈하면 결국 폭동으로 고대 국가의 정부는 붕괴된다. 생산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는 건데, 정부도 생산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생산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정부는 권력으로 국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생산에 기여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막 약탈을 해요. 정부 구성원들도 뭐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죠. 세금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약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흔히 있죠. 한국에서도 흔히 있었고, 불과 백몇십 년 전에 동학농민운동도 그래요. 고부분수 조병갑이 무리하게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 불러다가 패고, 그래서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꼭 조병갑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죠. 공직자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구성된 취지는 원래 있다. 생산자를 위한 것이다.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 생겼다. 근데 그러한 것을 잊고 정부의 역할을 달리 생각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붕괴하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서 멸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탈하면. 또 고대 농경국가는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신분제도가 있는데, 신분제도가 있다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분제도가 없어지길 바라겠죠. 약탈하고 이러면 기회다 싶어서 약탈하고 국가 혼란이 일어나면 신분제도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세력은 또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동학농민운동 보면 바로 있었고, 한국에만 있냐? 어느 곳에나 있겠죠. 중국에도 있잖아요. 중국에도 대표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백륜교라고. 국가에 대혼란이 오고 수탈이 심해지면 항상 나타나는 종교가 있잖아요. 백륜교라고. 송나라부터 등장하는데 창시자는 모자원이다. 그래요. 진공가양 무생노무를 외우고 다닌다. 이상향이 진공가양이죠. 근데 백륜교는 그 은밀한 종교이기 때문에 진공가양의 어떤 이상한 국가이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근데 수탈이 심해지고 국가에 혼란이 일어나면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밀 종교죠. 백륜교가 나타난 것, 온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수탈이 심해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건적 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공과양의 구체적 내용은 신분제도가 없는 나라 국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주원장도 백령교도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원장은 백령교도였지만 명나라를 세우자 백령교를 탄압했다고 하죠. 자기들도 백령교도였다면서 교도였는데 근데 사라지지 않고 또 언제 나타나나요? 18세기 말 청나라 18세기 말에 청나라도 이제 혼란이 닥치겠죠. 고대 농경국가에서 항상 신분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데 혼란이 생기면 또 누가 나타나냐? 또 백령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밀 결사로 조직되어 있다. 그래요. 자금성에 침입하는 테러 사건들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중국 소설에서는 백령교를 그래요. 백령교가 많이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백령교, 불교, 만이교의 바탕을 둔 중국의 민간 종교. 붕괴시키는 주역은 분명 신분제도의 폐지와 수달 금지를 작성했겠지만 자신이 권력을 지니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법이다. 그래요. 자신이 어떤 신분제도를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국가를 뒤집어 엎어서 권력을 잡더라도 신분제도를 없애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이 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가 없는 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해야지 신분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신분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대부터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뒤집은 경우도 많았지만 신분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신분제도 없는 것이 권력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권력자에게 신분제도가 폐지하는 게 이익이 된 거는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 얘기했죠. 그 혁명의 주역들에게는 신분제도가 없는 게 이롭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높은 신분에 있는 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채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즉 노예를 강제로 이식해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는 또 일을 하게 한댔죠. 노예의 소득은 활동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니 일종의 근로소득이다. 노예도 소득이 있죠. 아무리 물건으로 취급받지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식량을 제공해야 되고 소득이 있는 거예요. 노예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나요? 활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죠. 시킨 대로 일하고 일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신분이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생산수단을 지닌 이와 거래를 통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요. 노예는 신분이 낮지만 같은 신분이 하더라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죠. 현실 때 보면 알죠. 어떻게 참여하나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계약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잖아요. 거래를 하는 거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거래를 통해 대가를 받으며 활동을 제공하니 그러한 사람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다. 그 근로소득에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 노예소득이 있고 노예소득도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이라고 하여 다 같은 근로소득은 아니다. 노예는 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시키는 일을 무조건 해야 하지만 거래를 통해 활동을 제공하는 일은 일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며 계약 조건이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계약은 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계약할 수는 없죠. 노예 계약할 수 없잖아요. 현 시대 제도에 맞게 각 국가마다 법이 있겠죠.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마다 일일이 살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한국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채택했으니까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마땅히 따라야 할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노예 따라서 뭐 노예 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계약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어떤가요?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죠. 물건으로 그냥 뭐 주택이나 식량처럼 물건으로 취급되죠. 계속 일시켜야 되면 대가를 제공해야 되죠. 죽으면 일 못하니까 또 건강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일종의 재산이죠. 근데 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잖아요. 시키는 일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일 저 일 뭐. 근데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하면 딱 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노예는 그렇지 않다. 시키는 일이 어떤 종류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섹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대에 보면 주인이 그 예쁜 여자 노예가 있으면 섹스 하잖아요. 가사일을 시키면서도. 한국에서도 고대에 흔히 있었던 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홍길동이가 그래요. 홍길동 어머니가 노비였다고 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선택권이 없다. 시키는 일 다 해야 된다. 어떠한 종류의 일이건 다 해야 된다. 근데 현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대부분 이제 어떤가요? 집단을 이루는 경우, 집단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경우 노예들이 많았죠. 그러한 제도가 뒤집힌 게 한국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는 잘 안 바뀌죠. 그러한 생각과 정서가 강한 이들은 근로자를 노예처럼 다룰 수도 있겠죠. 현 시대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빨리 그런 생각과 정서는 빨리 바뀌는 게 좋은 것이죠. 생산 수단을 소유한 이는 경우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생산 수단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는 농민에게 중요한 생산 수단이죠. 누군가가 내가 농사 짓겠다 이러면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가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얻는 대가는 자본소득이 된다. 자본소득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자본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인데 생산수단을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본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겠죠. 중요한 개념이니까. 근데 미리 알고 싶으면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상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써놨으니까 핵심 내용을.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가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가 빌려서 대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직접 참여할 수도 있죠.
그러한 이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얻는 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얻게 된다.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그냥 빌려주고 소득만 얻으면 그 자본소득이 되는데, 생산수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활동을 제공했으니 근로소득 역시 함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을 소유한 채 치료를 하는 경우나 기업 소유자가 기업을 경영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업 소유자가 직접 경영을 하면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경영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본소득도 얻을 수 있고 근로소득도 얻을 수 있다. 합쳐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의사가 병원을 소유한 채 치료하는 경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의사는 사람들이 늘 접하니까 병원장이 치료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투자도 한 거죠. 투자로부터 얻는 이익 플러스 그래요,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소득을 얻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저런 방식의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다. 이러한 이가 얻는 소득 역시 자본소득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빌려준 건 아니에요. 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을 계약을 통해서 고용해서 생산하게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생산해서 완전히 빠져 있죠. 그런 경우도 자본소득이죠. 그런 소득도. 그래요. 소득의 종류로 볼 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완전히 빠진 건 아니죠. 빌려준 거는 완전히 빠진 거고, 활동을 완전히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영을 맡긴 거지, 근로소득 역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활동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감시를 하겠죠. 다 고용해서 했는데, 그래요. 경영을 맡기니까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쳐요. 경영자가 좀 문제가 있다. 바꿀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약간 불완전한 자본소득이죠. 빌려준 거는 완전한 자본소득이고, 소득의 종류로 볼 때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소득의 종류를 보면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보면 근로자 역시 경우에 따라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 이가 근로소득으로 매달 월 500만 원을 얻고 오피스텔 한 채를 대하여 월 100만 원의 자본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이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자본가가 된다. 그래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이 커지고 문명이 발전하면 그렇게 되면 근로자도 결국은 자본가를 겸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겠죠. 현 시대에도. 정부는 생산자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 구성원은 세금의 일부를 소득으로 얻는다. 정부 구성원은 통상 공직자로 불리며 공직자 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별하여 봉급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죠. 근로소득과 기업 소유자의 소득인 자본소득은 기업에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공직자의 소득은 국가에 의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다.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소득과 공직자의 소득. 근로소득은 임금이라고 보통 통상 부르기도 하죠. 그래요. 세금으로 구성되니까 공직자의 소득은 안정적이죠.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봉급은 보장되잖아요.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봉급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득의 형태로는 기부소득이 있다. 종교단체나 각종 시민단체는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데 기부금의 일부는 그러한 단체 구성원이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단체 구성원의 소득을 기부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교단체나 각종 시민단체는 생산에 참여하나요? 참여하지 않나요? 참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생산자들이 필요로 해서 기부하잖아요.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하고 마음의 위안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각종 시민단체 활동 또 뭐 어떤 생산자들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민단체에 기부하겠죠. 근데 참여를 하더라도 사회가 잘 되도록 참여해야지, 인류혁명에 기여하도록 참여해야지, 반발하면 나쁘게 참여하는 경우도 많죠. 이외에도 홀로 사는 이가 얻는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고 집단이 얻는 소득을 집단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집단소득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족소득과 여러 사람들이 투자로 만들어진 자본으로부터 얻는 자본소득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투자해서 자본으로 만들어요. 집단을 구성한 거죠. 집단에서 얻는 소득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족소득과 집단소득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과 결합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가족을 위해 일하며 얻는 소득은 근로자 가족소득이 된다. 개인소득과 가족소득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과 결합된다는 거예요. 기업 소유자의 소득, 이런 자본소득도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본 가족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본 개인소득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은 어떤가요? 선천적으로 절로 형성되는 집단이죠. 가족소득과 개인소득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가장 한 명만 돈을 번다. 한 4가족이다.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가장이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이게 내가 번 돈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아. 용납이 되나요? 용납이 안 되나요? 그런 사람도 잘 없지만, 없다고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 소득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족 소득이라 생각하고, 또 가족 소득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가족들이 쓸 수 있고 또 가장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인식이 돼 있는 거죠. 가장이 자기 혼자 벌었다 해서 나머지 사람들 너희들 알아서 알아서 살아 이러면서 다 굶겨 죽였어요.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소득은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족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다. 절로 이루어지는 조직 단체며 집단이며 선천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가족 소득은 원래부터 있는 선천적인 소득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